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다시 코로나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에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될 정부는 이 상황 예측을 미리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지금 뒷북 대책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걸핏하면은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K-방역을 자랑하고 세계가 부러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 방역, 이 코로나 사태 이것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뭐 총선 때 재난지원금을 뿌렸다든가 또는 뭐 가령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히 막았죠. 차벽을 치고 펜스까지 치면서 막고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인자라고까지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민노총 7,000명, 8,000명이 모이는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거의 뭐 수수방관하다시피 그렇게 그 행동을 취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지, 어쩌면 실력이 없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모두 이 상황이 일면 터부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 이틀째 1,200명. 이대로면은 오후 6시 이후에 3사람이 모이는 것도 금지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이 을지로입니다. 을지로에 2030 세대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이 포장마차, 빈자리가 안 보이는 포장마차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이죠. 뭐,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 또 성급하게 이 5인 모임 금지를 뭐 해제하겠다, 이런 것을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니 이번에는 이 시민들이 불안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자,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성급한 오금 해제 신호가 700m 줄 세웠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700m 줄을 섰다는, 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 방심이 대유행 불렀다. 방심. 이 방심이 정부가 조장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이 오판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미적되는 정부. 자,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논조가 오늘 조간신문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국민일보는 유행 정점 때는 손 놓고 있다가 또 뒷북된 거리두기. 계속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의 말을 안 듣고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한치 앞 못 본 정부 또 대유행 불렀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통령을 한 사람 잘못 뽑으면은 상당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자, 문재인 정부 앞으로 임기 한 10개월 남았죠. 10개월 남았는데, 자기 대선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이어가면 안 된다 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차기 대선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판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지금 무슨 정책 대결이나 뭐 이런 것은 지금 사라졌죠. 뭐 정권 심판론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유흥업소의 적개 봉사원을 했다. 그래서 호스티스를 했다. 그래서 에이스였다. 그래서 줄리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거기에 또 그 상대편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또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막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뭐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어떻고 하면서 바지를 내릴까요? 이 이야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대선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뭐 본인들, 후보들이 잘못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은 본인의 대응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판을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에서 계속 그쪽으로 윤석열의 본질을 건들지 않고, 본질은 뭐 현 정권 살해는 권력 수사하려다가 탄압당한 거죠. 그것을 건들지 않고 부인 이야기, 장모 이야기를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우선 그에 앞서서 오늘은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걸로 조간딱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칼럼입니다. 자, 쳐다보니 걱정부터 드는 대선 주자들. 지금 대선이 8개월 앞에 다가와서 여러 주자들이 막 난립을 하고 있죠. 뭐 여당은 9룡, 무슨 뭐 야당은 13룡 그러고 있는데 전부 걱정이 되는 대선 주자들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제가 계속 전해드리는 내용과 좀 유사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9위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웅크타드가 57년 역사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한 유일한 나라, 대학 졸업 비율이 70% 세계 2위인 나라, 지방자치 제도도 정착 단계에 있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만은 도무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과거부터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계속 그렇다는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대선에 나가겠다는 어떤 사람은 나라의 깃털을 흔들지도 모를 중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내놓더니 또 너무 쉽게 거둬들이고 있다. 뭐 기본소득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보겠다고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언행을 한다. 한 사람의 출마 선언장에는 이름을 외치는 옛날식 연호부대도 나타났다.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한 같은 당 사람 앞에 대고 거의 막말로 죄를 뿌린 사람도 있다. 자, 누군지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대선 초반 전에 시중을 달구는 얘기를 들으면 더 한숨이 나온다. 이 대목입니다. 어느 주자의 아내와 장모 얘기가 장안의 화제이더니 다른 주자의 바지 이야기가 이것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화제로 떠올랐다. 자, 세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아니지 않은가? 자, 이 내용의 칼럼이 오늘 가장 눈에 들어와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대선 날짜는 다가옵니다. 원래 이 투표는 최선이 없으면은 차악을 뽑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차악이라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선 오늘은 대선 8개월 딱 남았는데 이 지지율이 현재 어떤지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야별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순입니다. 추미애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친문 열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홍준표가 최근에 복당을 하면서 상당히 거칠게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강성 보수층에서는 어필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이 순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따로따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범여권에서는 이재명 32.3, 이낙연 19.4, 추미애 7.6, 그 다음에 정세균, 박용진, 최문순, 양성조, 김두관 이렇게 순으로 나갑니다. 자, 야권은 윤석열 33.2, 홍준표 12.9, 유승민 9.7이고 그 아래 안철수가 6.6,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0%를 받았습니다. 그 아래로 하태경, 한교안, 원희룡, 윤희숙 이런 순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각 당은 선거 준비에 돌입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8면 보시면은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있죠. 후보도 빨리 뽑습니다. 선거인단이 벌써 대통령 후보를 뽑는 국민선거인단 신청을 받고 있는데 5일에 시작을 했는데 이틀 만에 선거인단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들떠있다. 220만까지도 간다. 선거인단을 모으는 것으로 흥행을 벌이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나섰던 그 대선 때 선거인단을 모았는데 그때 217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214만 명 정도였는데 그거를 넘어서 220만까지 간다.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고, 반면에 이 야당은 좀 느리죠. 야당은 이러면 오늘 경선 준비를 출범을 해서 5대5 여론조사 비율 같은 것을 확정을 한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도 이렇게 대선 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뛰어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로만 그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윤석열도 박혀있고 최재형도 박혀있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국민의힘은 이 자강론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이준석 그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당 안에 있는 후보들을 키우고, 만약에 이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들어오려면 빨리 들어오고 말 테면 말아라, 이런 식의 기조가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8월 말에 경선버스는 출발한다. 경선버스 타령을 이준석이 계속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제도 또 그랬습니다. 대구에 어제 방문을 했는데 대구에서 또 대선 경선버스는 8월 말 출발한다. 그 8월 말 가는 거 윤석열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 방문 기사는 영남일보 5면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8월 말에 그냥 경선버스 출발할 테니 윤석열과 최재형 타려면 타고 말려면 완전 이런 식입니다.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삼고초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것은 사필기정이다. 사필기정이다.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제3지대론에 한 번도 마음을 둔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무조건 우리 당이 올 거야. 다만 시기는 대선 주자 모두가 따라야 한다. 우리 당 경선 버스가 8월 말 출발이라는 것을 윤석열도 당연히 숙지하고 있을 거다. 이야기하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 합당 대상이죠. 그런데 이준석과는 상당히 악연이 많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이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야권 빅텐트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으로 본다. 두 사람이 만난 것도 야권의 빅텐트 차원에서 다 국민의힘에 같이 들어오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제 두 사람이 만났죠. 윤석열, 안철수가 만났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 우리는 경쟁자이자 협력자다. 경쟁자이자 협력자다. 함께 정권 교체를 하자. 이 두 사람의 말에서 국민의힘은 일단 배제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준석은 두 사람 어제 만난 것도 다 우리에게 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절차다. 수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글쎄요. 어제 만남 내용을 보면은 어제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회동을 하고 나서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야권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용 정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양극단, 국민의힘, 민주당 이게 아니고 중도 확장. 안철수가 10년 동안 시도해왔던 거죠. 그리고 실용주의로 간다. 자, 그 이념이 문제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중도 그리고 실용을 내걸고 연대해서 당분간 국민의힘과 경쟁을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 국민의힘이 자강론 하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래 자강해라 하고 이쪽에 이른바 철석연대, 안철수와 윤석열이 연대를 해서 제3지대 중간지대에서 연대를 해서 일단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보자. 우리는 중도 실용이다. 거기는 이념이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든지 하자. 이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이게 양쪽이 합쳐지지 않을 경우에 야권 분열이 되죠. 그러면은 여권이 어부지리를 갖죠. 자, 김종인이 또 등장했습니다. 김종인.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을 또 겨냥을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종인이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찾아야 한다. 지금 갑자기 국민의힘이 자강론, 여기에 김종인이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실컷 하다가 떠나면서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격의 말들을 막 쏟아냈죠. 당이 아사리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진흙탕이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윤석열은 당신은 백조인데 그 흙탕물 같은 국민의힘에, 아사리판 국민의힘에 가면 오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계속 김종인의 러브콜을 외면을 하니 지금은 국민의힘 쪽에 또 들어가서
본인의 이준석의 멘토라고 하죠. 그 자강론을 이야기하고 또 윤석열은 안 돼!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대선 주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 격이 좀 떨어지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고 칼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소위 킹메이커를 하겠다면서 기웃기웃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 어쩌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최재형이 적당한 대권 주자다 하고 또 김동연에게도 뭐 경제 문제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어제는 원희룡에게 또 꽂혔습니다. 원희룡에게 별의 순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지 모임, 희망 오름 이런 것을 띄웠죠. 그런데 이 김종인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원희룡 대통령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다. 이번에는 원희룡이 대통령 자질을 갖췄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강론 이렇게 하니 또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또 어떤 이 주판화를 열심히 퉁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희룡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 오름 포럼 어제 발대식을 했는데 현역 국민의힘 의원 34명이 정회원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은 국민의힘 자체 후보론 이것을 강조하면서 원희룡 대통령 자리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현재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지율 변화는 항상 있다. 그리고 윤석열 만날 계획도 없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이죠. 그동안 최재형 전 원장이 대권 도전을 하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말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 오늘 새벽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6.25 참전 용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이 강원도에서 머물다가 보라보라 기경을 했는데 자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그 부친 이야기는 전하지 못했고 새벽에 별세를 했기 때문에 이 최재형 원장이 어제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정치 참여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독주하는 야당 대선판에 제2형 변수, 테스형처럼 제2형, 제형 변수가 등장을 했다. 제2형 이것은 서울 광장에서 열렸던 지지 모임, 퍼포먼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최재형 변수가 생겼다.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과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기여에 고민했다. 그리고 사퇴 9일 만에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참전으로 인해서 보수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반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리스크가 많은데 그것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결정, 일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대선판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이재명은 본인이 계속 좀 과잉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본인이 그 논란거리를 촉발을 시키지만은 윤석열 같은 경우는 부인 문제, 장모 문제, 일부 언론, 진보 좌파 성향 언론이 부추깁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자,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 6면 보시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이죠. 한겨레 6면에 한 면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을 크게 싣고 세 개의 꼭지의 기사를 실어서 한 면을 전부 김건희 의혹을 제기하는데 다 할애를 했습니다. 자, 제일 위의 기사는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계속 대박이 나게 해준다. 그리고 이번에 신주 인수권부 채권, 주식, 그것도
특혜를 줬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해명을 했죠. 그건 특혜 받은 것이 아니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특혜 맞다. 이 이야기를 또 한 것이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장모하고 김건희가 같이 고발이 됐는데, 고발은 최강욱이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이 고발한 사건이 장모는 1심 재판이 끝나는 동안 왜 윤석열 부인 수사는 1년 넘게 안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것이 1년 4개월, 5개월째 수사를, 재판조차 안 해도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 윤석열 부인을 수사 안 하냐. 그리고 그 옆에 기사 보시면은 국민대에서 김건희 씨가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을 국민대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 기사를 또 같이 실어서 이 세 개면, 이 세 개 꼭지의 기사를 전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한 면을 다 틀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 선거판이 더욱더 혼탕하고 진흙탕이 되는 그 판으로 갈지 모르고, 지금 그대로 선거를 치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은 지금 집권 세력이 불리하죠. 그러니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막 하는 겁니다. 흙탕물 같은 선거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의도가 다분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른 기사는 한 두 가지 소개를 드리죠. 포로세 2억 박영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어서 보수 정권을 몰락을 시키는데 기여를 했는데, 본인이 뇌물성 어떤 그 선물도 받고 차량도, 고급 차량도 제공받은 그런 혐의를 받다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7개월 국정농단 수사했던 특검을 떠난다. 자, 중앙일보 그 팩트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다. 그런데 이 특검팀에 어제 제가 3명, 박영수를 비롯해서 3명이 그 사기꾼 김모 씨에게 선물을 받고 연루됐다고 했죠. 한 사람 더 늘었습니다. 4명입니다. 특검팀 살림꾼도 선물 명단에 들어가 있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으로 중심으로 한 유착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자, 특검팀에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소위 국정농단을 규명하겠다는 특검이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3명이 연루가 됐는데 어제 또 1명 수사지원단장, 특검의 수사지원단장도 이 국정농단 특검의 핵심 인물인데 박영수 특검과 각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비 의혹 수산업자가 또 선물을 주고 한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 인맥, 이 사기꾼의 법조계 인맥에 박영수 특검 주변인들이 연루가 됐다. 동아일보는 이 수산업자 검사 속에 책임 통함에서 박영수가 사표를 냈는데 전직 직원 휴대전화, 그러니까 수입업자 김모 씨, 그 사기꾼 김모 씨의 직원 휴대전화에 선물을 제공한 그 명단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보관되어 있는 명단을 보면은 이 국정농단 사건 특검 관계자가 4명, 정치권이 9명, 그 다음에 언론 기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국정농단을 특검해서 단죄를 했다는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본인들은 그 무렵 그 국정농단 특검 수사 활동을 한창 하고 막 마무리하던 그 무렵에 본인들은 지금 사기꾼으로 드러난 사람에게 선물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선물만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뭐 안 해줬을까? 그냥 뭐 고급 해산물을 선물을 받고 뭐 안부 전화 받고 뭐 이랬다는데, 그리고 또 만나서 식사도 했다는데 과연 그걸로 끝났을까? 그러면 그 사기꾼이 왜 이쪽에 접근을 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는데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줬을까? 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수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특검이 또 필요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서울에서 오는 중앙일간지들은 거의 다 코로나 사태를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에서의 오늘 일면 톱 제목은 뭐냐면은 삼성 이건희 선대 회장이 남겼던 미술품들, 그 컬렉션들을 어떤 삼성 전시관을 따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삼성상해 이병철
그 선대 회장이 처음에 상해를 대구에서 열었으니 그쪽에 미술관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고향이 경남이기 때문에 또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아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서울에 가버렸습니다. 서울에 가버렸습니다. 닭 죽던 뭐가 돼버린 격이죠. 영남일보 보시면은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 지방 짓밟는 포크다. 자,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하느냐. 자, 그리고 부산일보는 이건희 미술관마저 문재인 정부도 서울공화국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경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공화국이다. 국제신문, 이건희 미술관 논의 테이블에 지역은 아예 없었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차이 나는 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무너졌다는 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